예, 가족 생활 주기와 가족 치료 다시 3장을 시작합니다. 초기 가족 치료의 이론적 기초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 가족 치료의 발달 배경에서 보면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초기 1900년대, 20세기 초기죠. 반면에 이제 유기체론적 세계관이 생긴 것은 195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대가 대비되는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직선적인 그런 세계관, 또 개인 중심의 그런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은 서로 상호 관계, 상호 의존을 바라보는 관계성에 초점을 둔 그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조가, 철학적인 사조가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모더니즘, 현대 서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유기초론적 세계관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서상에 기초를 두고 나중에는 그 이후에는 울트라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합해서 새로운 사조로 바라보았던 그런 사조가 울트라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계론적 세계관에는 주로 구조주의적인 그런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개인 심리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 분석심리, 융의 분석심리 같은 것들, 교류분석 등 주로 개인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은 이제 가족 치료에 대한 관계적인 종합적인 그런 관점을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1950년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가족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죠. 1940년에서 50년경. 초기의 이론들은 주로 다세대 구조적 모델, 경험적 모델, 전략적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세대 모델은 주로 과거 중심의 정신분석의 기초를 둔 보행 입장을 주로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고 구조주의는 민우치인의 입장에서 가족 치료를 어떤 규칙이나 힘이나 어떤 체계, 경계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본다고 이해할 수 있고 경험적인 가족 치료는 주로 사티어, 템플러 같은 그런 학자들을 중심으로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스트레티직 접근은 아주 선박하고 선명하고 또 전략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그때그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접근 방법상의 차이가 세계관의 차이, 인식론의 차이, 어떤 철학적인 사조의 어떤 변화와 함께 이런 사조 치료 이론들이 함께 발생하고 생겨났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차 단계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접어들면서 1980년대 쯤에는 후기 구조주의, 사회 구성주의, 개인이 이야기하고 개인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조였습니다. 후기 가족 치료는 해결 중심, 이야기 치료, 협력 언어 체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 다음 울트라 모더니즘 이제는 후기 현대 사상 플러스 초기 어떤 가족 치료 사상 그리고 모더니즘과 종합적으로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를 같이 연합하는 통합하는 그런 관점의 상생의 가족 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꽃피웠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를 연합하고 서로 함께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개인과 가족을 통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을 울트라 모더니즘 최근의 접근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좀 이어지는
경향성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치료의 전반적인 흐름과 발달 배경을 간단하게 이제 한 세기별로 1900년대부터 1990년대, 2000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치료와 함께 가족 생활 주기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나오지만 가족 생활 주기는 대표적으로 듀발의 가족 생활 주기가 8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고, 카터와 맥골드릭의 가족 생활 주기는 일반적으로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듀발의 가족 생활 주기는 8단계로 먼저 신혼 부부기, 자녀 출산기, 학령기 전 자녀기, 초등학교 자녀기, 청소년 자녀기, 성인 자녀기, 중년기와 노년기 이렇게 8단계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카터와 맥골드릭은 결혼 전기, 결혼 적응기, 자녀 아동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 이렇게 6단계로 가족생활 주기를 나누는데 각 단계별로 과제들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결혼 전기에는 원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분화하느냐, 어떻게 부부간에 또 가족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면, 결혼 이제 적응기에서는 부부 체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친족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그런 과제들이 나타납니다. 자녀 아동기에는 3인 가족 또는 4인 가족이 되면서 양육, 가사,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잘 하느냐 이런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가족생활 단계별로 그 생활 주기에 나타나는 과제, 숙제, 인생의 숙제들을 감당해야 할 그런 문제가 가족생활 주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를 접근하는 이론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단계별로 어떤 과제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그 과제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때 가족 안에는 역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로 3장 본장에서는 가족치료 이론의 초기 부분에 있어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에 대한 그런 차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개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체계 이론이 있고 사이버네틱스가 있는데, 그 가족이라는 체계,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체계는 어떤 모빌처럼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호 관계와 연관, 의존이 돼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은 모든 현상이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상호 의존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모든 조직체라든지 사회 구조라든지 생태계 전반이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 상호 의존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사회를 볼 때도 한 가정이 있지만 이웃이 있고 동이 있고 또 그 동을 넘어서서 하나의 구라든지 시 같은 것이 있는데, 시가 모여서 또 하나의 도를 형성하고 도가 모여서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상호 의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관점의 이해가 체계라는 그런 이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체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베르탈 림피라고 하는 생물학자입니다. 베르탈 림피. 일반 체계 이론을 이 학자가 세웠는데, 체계와 어떤 외부의 상호작용을 주로 중심적으로 보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부와 그 체계 내부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된 거죠. 이것을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인간의 마음 상당히 복잡하게 조직이 되어 있지만 인간의 마음도 이해할 때
인간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입력 부분이 있고 또 바깥으로 내뱉는 출력 부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 의사소통, 다양한 규칙들, 또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또 분석해 볼 수 있지만은 이 체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입력하는 부분과 출력하는 부분, 행동 하나도 무엇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족 치료, 가족이라는 이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도 틀림없이 어떤 입력 부분이 있고 출력 부분이 있고 이 체계 안에서 여러 가지 상호 관련, 상호 작용, 상호 의존의 그런 관계성이 나타나는 것을 체계라는 이론, 체계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이버네틱스라는 이 과학적인 용어도 순환적인 인과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과학이고 피드백 기제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 치료의 발달 배경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개인 치료가 중심이 되었고 개인 치료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새로운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가족이라는 이런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다루는 관점의 변화, 사소의 변화, 틀의 변화, 어떤 인식의 변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가족을 개인을 넘어선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관점이죠.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3장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의 발달과 특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체계, 시스템이라는 체계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입력이 있고 또 출력을 통해서 자신을 유지해 나간다,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체계에 대한 생물학적인 모델에서 도입해낸 그런 이론이 일반 체계 이론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호작용이라는 그런 관점이 빠지고 서로 의존이라든지 다른 어떤 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계론적인 사고 속에서는 기계 안에서 부속품 하나하나만 들여다보고 그 문제점, 개인 심리치료는 개인의 어떤 우울,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 개인의 어떤 고민, 그거 하나만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체계 이론, 가족 치료 이론은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기능과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외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가족은 하나의 체계다. 가족보다 더 큰 체계도 있고 가족보다 더 작은 하위 체계도 있는 거죠. 이렇게 체계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을 붙여서 상위 체계, 하위 체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체계는 상위 체계가 될 것이고 그 종속되는 부분은 하위 체계가 될 것입니다. 가족 안에도 개인, 부모, 자녀가 있다면 가족 안에 부부도 하나의 하위 체계, 자녀들도 하나의 하위 체계, 형제들도 하나의 하위 체계,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도 하나의 하위 체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마다 개방성과 또 폐쇄성이 있습니다. 체계마다 입력되는 부분과 출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마다 아무리 적은 체계도 살아있다면 생존하려면 외부와의 상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호작용을 안 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활력이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적으로 투입되는 것과
가족으로부터 산출되는 것, 이것을 잘 관찰함으로써 가족 상호작용의 원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가족도 개방적인 투명한 그런 가족, 그런 구조가 있는 반면에 또 폐쇄적인 아주 견고한 폐쇄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개방적이냐? 투명하고 세계가 투입과 산출이 출력과 입력이 자유로운 그런 가족 구조가 훨씬 더 건강한 거죠. 폐쇄적인 가정, 외부와 단절되어서 자기 내면들끼리, 자기들 구성원들끼리만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한다면,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면 그 가족은 심각한 문제, 역기능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정상성과 역기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이제 이렇게 일반 체계 이론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도 같이 함께 사용되어질 수가 있죠. 이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요 A라는 그림과 B라는 그림이 있는데 A는 대상 하나하나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요 B를 보면 연결망과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서로 관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A는 대상 하나하나만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B는 연결망이 이렇게 서로 연결망과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은 일반 체계 이론 관점에서 볼 때는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 관련성이 되어 있어야지 가족을 이해하는데, 가족을 치료하는데, 기능적인 가족을 만드는데 대단히 유리하고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대략 10가지 정도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체계가 있고 또 그 밑에 체계 아래에 속한 하위 체계, 가족 안에도 하위 체계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위 체계는 아무래도 큰 테두리의 상위 체계 안에 구속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하위 체계들도 건강하려면 하위 체계 안에서 상호 관계와 의존 또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체계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이 투명할 수도 있고 견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이 상당히 투명하고 그렇게 리지드하지 않다, 아주 견고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와는 북한하고의 이 경계선이 아주 견고하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경계선이 투명하고 상호 여가가 잘 되고 투명하면 그 구조, 그 나라는 또 그 체계, 조직, 또 가정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경계선이 너무 견고하게 아주 리지드하게 돼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기능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성은 그만큼 여가 작용이 잘 되고 있다,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관계성이 아주 원활하다라고 한다면, 폐쇄성은 막혀 있고 또 아주 여가 되기가 힘들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정도, 가족이라는 조직도 폐쇄성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피드백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체는 어떤 작용과 반작용을 하면서 피드백의 어떤 기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적인 인과관계, 그렇습니다. 모빌과 같이 서로 관계가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반응이 있고 움직임에 대한 반응 결과 또 원인 이런 것들이 늘 인과관계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 체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상호관계, 상호연결, 상호의존 이런 관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정보 처리와 의사소통,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체계는 살아있다면 어떤 정보 처리가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면서 서로 왕래, 서로 소통, 서로 관계성 이것이 투명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보가 들어가면 소통이 되고 서로 왕래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고 또 체계 안에는 반드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무거운 규칙도 있고 가벼운 규칙도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 가정에서는 오래된 핵가족이 아닌 전통적인 우리 대가족 속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권위가 세고 또 어머니는 자애롭고 또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그런 규칙이 강화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이 되면서 이제 부부 중심의 규칙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자녀 중심의 그런 규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 직선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인 평등한 규칙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체성, 체계는 개인도 있지만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체계를 볼 때 어린아이가 몸이 아프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른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대가족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되고 또 간호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야 할 그런 전체성의 세계는 전체성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되죠. 상호 보완성과 패턴,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보완하는 것을 세계는 한쪽 부분이 비어 있을 때 다른 쪽에서 채워주는 그런 유형을 보여주게 되죠. 자율성과 자기 조직, 체계 안에는 어떤 각 하위 체계 또 개인마다 어떤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이 소규모지만은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